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사랑이라 쓰고 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다. 최여정 지음, 이미형 읽음.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겠는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리어왕. 내 딸들아, 영토의 소유와 통치와 국사들을 벗으려고 하는데 너희 중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겠는가? 리어왕. 이혼을 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 집을 떠난 사람을 기다리며 긴 별거의 시간을 견딘 후였다. 다시 혼자가 된다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가능할까? 30살에 독립을 했으니 10년도 넘게 떨어져 지냈는데 너무 섣부른 결정은 아닐까? 매일 밤 수십 가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샤워하고 맨몸으로 나와 냉장고에서 시원하게 물 한 잔 마시는 일도 못할 것 같고, 혼자 와인 한 병 마시는 밤이면 음악 틀어놓고 춤추던 짓도 안녕이다. 가장 아쉬운 일은 이 두 가지 정도. 그럼 좋은 일을 생각해볼까? 혼자는 무서워서 못 보던 그것이 알고 싶다도 마음껏 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내 인생에 지금이 아니면 아버지와 한 집에 사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 같다. 이 이유가 가장 컸다. 그래, 2년 정도가 어떨까? 함께 산 지 한 달 정도. 모든 것이 보기 좋게 내 예측을 비켜갔다.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집 앞 공원에 산책도 같이 나가고, 퇴근길에 아버지 좋아하시는 사과 한 봉지 사와서 깎아드리며 매일 밤 모여 앉아 도란도란 하는 일은 TV 드라마에나 나올 장면이었다. 이사를 하고 정확히 5일 만에 큰 소리가 오갔다. 사실 이사 첫날부터 묘한 긴장감이 집안에 감돌았다. 뒤늦게 서로 깨달은 건 아버지는 더 이상 예전처럼 40이 넘은 딸을 통제할 수가 없고, 나는 이미 아버지 곁을 떠나 구축한 내 식의 생활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 균형이 깨지고 폭발한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함께 밥을 먹는 일이었다. 삼시세끼 밥 먹을 때 왜 같이 밥을 안 먹냐라는 말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는지 나는 그때야 깨달았다. 회사를 다니면서 글을 쓰는 나는 마치 다이너마이트 같았다. 혼자라면 방문을 걸고 들어가서 그깟 밥 따위 하루 종일 굶고 글 한 줄 안 떠오르는 나를 자책하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든, 또 글 좀 써지는 날이면 족발 대짜를 시켜서 소주 한 병에 맥주까지 말아먹고 잠꼬대하며 자든, 모두 내가 허용하는 일이었다. 노년의 아버지에게는 하루 세 끼 건강한 식사를 뭘로 먹으면 좋을까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밥상을 차리고 치우고 또다시 다음 식사를 생각하는 일이 하루의 전부라는 걸 나는 함께 살면서 알게 되었다. 그 중요한 의식과도 같은 식사 자리에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못내 불편하셨던 것이다. 분명히 나는 금요일 저녁 내 입으로 삼겹살이 갑자기 먹고 싶네. 주말에 같이 삼겹살 파티해요. 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토요일 새벽부터 책상에 앉았지만 한 줄의 글도 못 썼다. 입맛이 돌 리가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나가는 말도 당연히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삼겹살을 4대끈이나 사다 놓으셨다. 모처럼 단란하게, 그래, 우리 함께 살아보니 넌 어떠니? 앞으로는 어떻게 지내볼까? 라는 이야기를 꺼내시려고 준비도 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 식탁에 나타나지도 않고 내 방 컴퓨터 앞에서 모니터만 노려보다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외쳤다. 저 밥 안 먹어요. 타들어가는 삼겹살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식사도 같이 안 하는데 어찌 식구라고 부를 수 있냐는 어원적 의미부터 시작해서 내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싱크대에 물을 잔뜩 튀게 해놓고 한 번도 닦지 않은 이야기까지 나오길래 나는 선을 넘는 말을 해버렸다. 그럼 제가 나갈게요. 이사한 지 겨우 5일째였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이 말 한마디에 나는 이미 모진년이 되어버렸다. 어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냐라는 말을 30분도 넘게 듣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 내 방문을 닫고 앉아 생각했다. 2년이 길고도 길겠구나. 부모와 자녀는 최소한의 양육기간이 끝나면 건강한 관계를 위해 서로에게서 독립해야 하는 거구나. 우리나라야 보통 대학 졸업이나 심지어 결혼 전까지 부모와 함께 지내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저 서구권 부모들은 이른 자녀 독립을 자연스레 받아들이지 않나. 그들은 소위 쿨한 관계는 서로를 하나의 완벽한 인격체로 생각하면서 식구라는 이름에 매여 있지 않고 그 결과 더욱 탄탄한 가족관계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뭉게뭉게 이어졌다. 나는 더 이상 부모의 검사하에 손을 씻고 딸기잼 바른 토스트로 간식을 먹고 숙제를 한 후에 잠을 자야 하는 어린이가 아니다. 얼마든지 하루는 굶을 수 있고 그러다가 일이 잘 되면 스스로 몸에 좋다는 약부터 채소까지 다 찾아 먹는다. 내 몸과 정신관리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걸 서로에게 맞추려다 보니 그 사달이 난 것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통제권 상실은 어떤 의미인 걸까? 움베르토 에코, 노엄 촘스키와 함께 세계 100대 지성의 이름을 올리는 철학자이자 시카고대 석좌 교수 마사 누스바움은 나이듦과 노년에 대한 사색을 담은 책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통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서든 경제권이든 심지어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상실하고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외적으로 보이는 노화의 증거보다 더욱 괴로운 건 점차 의존적이고 취약한 인간이 되어감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히나 과거 남성 중심 사회에서 모든 통제권을 쥐고 있던 남성들은 노년의 이런 심리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쉽지 않다.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예전과 같지 않게 목소리를 높인다. 오히려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이다. 나이듦을 준비한다는 건 바로 이런 통제권 상실을 계기로 나를 둘러싼 가족, 친지,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아 탐구를 하는 길에 접어드는 것과 같은 의미다. 현명하고 우아한 인생 후반을 위한 8번의 지적 대화라는 부제처럼 이 책은 누스바움과 시카고대 로스쿨 학장을 역임했던 소울 레브모어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노년에 대한 고찰은 일찍이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기원전 106년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웅변가였던 키케로가 쓴 노년에 관하여가 바로 그 책이다.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역시 키케로의 글에서 시작된다. 이 책이 내게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셰익스피어 희곡 리어왕, 유진 오닐의 희곡 밤으로의 긴 여로 등 희곡에서 찾은 노년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사장 리어왕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는 별도로 리어왕에 특별히 할애하여 누스바움의 해안으로 통제권을 상실한 리어왕의 노년을 새롭게 해석한다. KBS 오디오북 내 딸들아,
영토의 소유와 통치와 국사들을 벗으려고 하는데 너희 중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겠는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어린 시절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느꼈던 당혹감을 지금도 기억한다. 마치 발가 벗겨진 듯한 기분. 모두 내 입술만 쳐다보는 그 순간 나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택했다. 어떤 말을 하든 아이의 깜찍함 정도로 웃어넘길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난 꽤나 심각했다. 사실 엄마 아빠 중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매번 바뀌기는 했어도 난 분명 둘 중 한 명만을 떠올렸고 어린 마음에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비교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죄책감까지 생겼다. 어른이 되고 나서 부모도 자식에 대한 사랑 앞에서 갈등한다는 걸 알고는 배신감 같은 기분에 휩싸인 건 당연한 일이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한되어야 하지 않나. 부모는 아이가 움직이는 사랑의 저울추 앞에서 그저 전전긍긍할 뿐 반대로 자식에 대한 사랑의 저울추를 기울이고 있었는지는 미처 몰랐기 때문이다. 둘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던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첫째랑 둘째 중에 누가 더 예뻐? 젖을 물고 있는 갓난아이가 들을까 친구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사실은 말이야. 그런데 리어 왕은 딸들과 충복 앞에서 이렇게 공표한다. 너희 중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겠는가? 극의 갈등은 이렇게 일막일장에서 바로 시작된다. 이 대사에 앞으로 리어 왕이 맞을 모든 생의 비극과 후회와 한탄이 담겨 있다. 셰익스피어는 리어 왕과 세 딸의 관계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없이 문제를 던진다. 지금 단지 알 수 있는 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왕국을 분배하겠다는 리어 왕의 신중하지 못한 성격, 자신의 뜻대로 딸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얻으리라는 오만함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켜보게 되는 건 저 성급한 유언과도 같은 말이 초래한 비극의 과정이다. 리어 왕을 처음 읽었던 고등학생 때부터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식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기를 붙여 왕국을 쪼개는 그의 경솔함과 무분별함을 비난했다. 비극적인 결말은 자신이 초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모라고 자식의 사랑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나. 1608년 셰익스피어의 리어 왕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연출가들과 감독들 그리고 배우들은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해석을 더하며 리어 왕을 불러냈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리어 왕은 세 딸에게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하라 말하는 어리석은 대사의 주인공이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적이다. 리어 왕도 그의 세 딸도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 400년이 넘는 지금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리어 왕을 관통하는 코드는 80세가 넘은 노년의 왕이 맞는 육체적 쇠퇴와 그로 인한 광기가 초래하는 인생의 불행한 결말이다. 그 광기는 아주 쉽게 치매로 연결된다. 그동안 무대에 올려진 수많은 공연에서 배우들이 리어 왕을 치매 환자로 연기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스바움의 해석처럼 통제권의 상실에서 오는 치욕을 따뜻한 보살핌으로도 보상받지 못하는 늙은 왕의 정신적인 혼란을 들여다보게 된다. 한때 그는 한 국가를 통치하던 오만한 왕이었고 세 딸과 사위에게 받을 존경과 사랑은 그저 당연하다 여겼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어느 누구라도 정신을 잃고 광야를 헤매지 않을까. 리어 왕의 불행은 바로 육체의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정신적인 상실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 아닐까.
리어 왕처럼 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통제권을 상실한 채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은 애처롭고 어리석은 아버지가 있다. (1835년에) 출간된 프랑스 작가 오노레 드 발자크 소설의 주인공 고리오 영감이다. 파리 생마르소 거리 보케르 집이라 불리는 오래되고 낡은 하숙집 허름한 방에 혼자 살고 있는 고리오 영감은 하숙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지만 그는 왕년엔 돈 꽤나 버는 제면업자이자 독수리 같은 남자였다. 더럽고 낡은 한 평짜리 하숙방에 웅크리고 있는 이 노인에게도 빛나는 젊음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딸이 있다. 파리의 허영심 넘치는 사교계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아름답고 화려한 여성들이다. 고리오 영감은 자신의 모든 부를 아낌없이 딸들에게 쏟아부었다. 하지만 두 딸이 고리오 영감을 아버지라 부르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다. 그녀들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가난한 아버지를 부끄러워해 만나러 오지도 않다가 돈이 떨어지면 밤을 틈타 몰래 파리 외곽의 처참한 하숙집의 다락방으로 비단 드레스를 끌며 올라간다. 결국 고리오 영감은 같은 하숙집에 살고 있는 청년 라스티냐크만 지키는 가운데 쓸쓸한 임종을 맞으며 뒤늦은 후회를 한다. 내가 만일 부자였고 재산을 거머쥐고 있었고 그것을 자식에게 주지 않았다면 딸년들은 여기에 와 있을 테지. 그 애들은 키스로 내 뺨을 핥을 거야.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쓴 메리 셸리의 남편이자 영국 낭만파 시인 퍼시 셸리는 리어 왕을 세상에 존재하는 극예술 중 가장 완벽한 표본이라고 했다. 나는 무척 미련하고 노망하는 늙은이요. 80이 넘었소. 더도 덜도 아니요. 그리고 솔직한 말로 하자면 정신도 온전치 못한 것 같소. 라는 리어의 고백처럼 노년의 배우들에게 리어 왕을 연기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연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과도 같다. 수많은 연극 무대와 영화로 제작된 리어 왕에서 후세에 회자될 리어가 몇 명 있다. 로런스 올리비에 76세, 앤서니 홉킨스 84세, 알 파치노 78세. 이름만 들어도 연기 인생이 펼쳐지는 세계적인 명배우들이 리어 왕을 연기한 나이다. 2018년 이안 맥켈런의 트위터에 한 줄의 문장이 올라왔다. 다시 리어 왕. 1964년 웨스트엔드 데뷔 무대였던 듀크 오브 요크 극장 무대에 그가 다시 올랐다. 54년의 시간이 흘러 리어 왕으로 그가 다시 돌아왔다. 이미 2007년 트레버넌 제작과 2010년 셰익스피어 컴퍼니 제작으로 두 번의 리어를 연기했던 그에게 세 번째 리어였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장 리어다운 모든 게 준비된 무대였다. 그는 이 시간을 오랫동안 기다렸을지 모른다. 80세 리어처럼 육체의 노쇠함과 정신의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연기가 아니라 무대 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리어의 현신일 것 같은,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무대. 노장의 리어 왕을 보기 위해 객석은 이미 티켓 오픈부터 매진 행렬이었다. 300석이 아니라 3000석을 매진시킬 만한 티켓 파워를 가진 배우였지만 듀크 오브 요크 극장은 객석의 일부를 덜어내면서 소극장의 밀도를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 관객에게 말을 거는 느낌으로 연기하고 싶다라는 조너선 먼비 연출의 말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인간 운명의 비극적 서사로 알았던 이 거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그저 아버지와 딸 사이의 대화이자 어느 불행한 가족의 대화였을 뿐일지 모른다.
엔틸라이브 영상으로 보게 된 맥켈런 연기력의 절정은 그게 엔딩에서 싸늘하게 식은 코델리아의 시신을 품에 안은 채 깊은 후회가 담긴 긴 독백을 하는 장면에서 폭발한다.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는 코델리아의 시신에 얼굴을 부비던 리어 왕의 얼굴이 빅클로즈업 되어 화면 가득히 당겨진다. 순간 리어 왕의 얼굴에 천천히 흘러내리는 굵은 눈물방울. 노왕의 탄식이 점차 잦아들더니 코델리아를 꽉 쥐고 있던 늙은 손이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진다. 인간이 깊은 슬픔에 잠기면 저렇게 숨을 거둘 수 있구나. 그 조용한 죽음 앞에 숙연해진다. 선과 악의 구분도 없이 모두가 죽고 마는 이 잔인한 엔딩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극의 결말을 고심하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남겨두지는 않았을까. 1600년대 당시 셰익스피어 글로브 극장 앞에 붙여둔 리어왕 포스터를 보며 두노보이는 그저 끔찍하군요. 섹스와 범죄밖에 없어요. 라고 욕 한마디 하고 지나갔을 뿐이라지만 우리에게 리어왕은 다른 무게로 다가온다. 생명 연장 기술을 꿈꾸는 이 시대에 새로운 가족의 정의와 길고 긴 노년을 맞는 두려움에 맞서는 건 우리에게 더 절실하니까. KBS 오디오북 리어왕. 이 오래된 비극은 시대를 뛰어넘어 살아남을 것이다. 모든 비극은 인간의 가능성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앞으로 맞을 노년에 리어왕과 고리오 영감의 실수를 반복할 수도,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고 등을 돌리는 딸들인 고네릴과 리건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비극을 보며 그 가능성을 깨닫고 삼가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할 뿐이다. 나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나이 든 부모를 둔 자식의 입장에서 리어를 봤고, 생애 황혼기에 접어든 부모들은 리어 왕이 맞이하는 비극을 통해 노년을 생각할 것이다. 그 입장의 차이를 넘어 한 가지 공통점은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고 노화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겪을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40대 중반으로 향하면서 자식 없이 맞는 노년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다. 부모 자식 간의 돌봄만큼 노화에 대처해 깊고 안정적인 위로를 주는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 시대 많은 이들이 그렇듯이 혼자 맞서는 노화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우리는 자제력, 운동, 식생활, 독서 습관, 대화와 우정을 통해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다. 노년기의 몸 역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년기의 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가능성들의 집합이다. 우리 자신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 수는 없지만 더 행복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활동적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정말로 많다. 다행히 내게는 적당한 자제력, 매일 하는 운동과 독서 습관, 가족과도 같은 몇 명의 친구와 나누는 우정이 있다. 하지만 훗날 늙은 내 모습은 내 부모에게서 발견한다. 리어 왕을 보며 나는 다시 생각한다. 아버지와 나는 왜 싸웠을까? 누스바움의 말처럼 통제권의 상실 뒤에는 돌봄의 필요가 마치 바늘과 실처럼 노화와 함께 따르는 필수 조건이다. 보살핌을 기다리면서 통제권을 휘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리어 왕은 잘못된 방법으로 스스로 통제권을 상실했고 자신의 노년을 애처로운 마음으로 돌봐줄 진실된 코델리아를 믿지 않았다.
일찍이 우리는 부모에게서 돌봄을 받는다. 부모가 내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모에게 나누어줄 생애 순환고리. 나이 든다는 것은 통제권의 상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는 집 앞 가까운 마트도 내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리는 게 편하다 하시고 인터넷 뱅킹을 하실 때마다 꼭 한 번은 내 이름이 큰 소리로 불린다. 더욱 중요한 건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적당한 거리와 각자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돌봄의 필요와 통제권 상실의 시기는 늦출수록 좋으니까. 접촉 사고가 나서 좀 늦겠네. 어쩌나 영화 시간에 못 맞춰서. 아버지다.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지나서 몇 번이고 전화를 해도 도통 연락이 닿지 않아 안절부절 못하던 차였다. 약속 시간은 한 번도 어기는 법 없었던 아버지. 아니, 한참이나 미리 도착해서 약속 시간에 맞춰오는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던 아버지 아니던가. 큰일 났구나 싶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언성부터 높아진다. 아니 왜? 어디서요? 그러게 지하철 타시라고 했잖아요. 연신 미안하다며 예매한 티켓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말씀에 괜스레 더 부하가 난다. 지하철을 타고 2정거장 거리이니 영화관에 다 와서 사고를 내신 모양이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그새 보험회사 직원이 당도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었다. 정지 신호에 대기하다가 출발 신호로 바뀌어서 앞차부터 서서히 출발을 하는데 아버지가 잠깐 한눈을 팔다가 속도를 높여서 앞차의 뒷공무니를 받았다고 한다. 차 2대는 멀쩡했다. 다친 사람 없이 가벼운 접촉사고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당황하는 아버지를 조수석으로 모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뭘 보시다가 한눈을 판 거예요. 운전하실 땐 정면을 봐야지. 입을 꾹 다물고 창밖만 내다보던 아버지가 한참 뒤에 입을 떼신다. 커다란 흰 나비가 창문에 앉는 거야. 요새 나비가 잘 없잖아. 나비를 본 적이 언제였던가. 어쩌면 수많은 나비가 이미 내 곁을 지나갔을지도 모르지. 앞만 보며 달리는 내 눈에 나비를 담을 여유가 없었을 뿐. 주차를 하고 나오니 아버지가 저만치 먼저 걸어가신다. 아버지의 헝클어진 뒷모습을 본다. 낮잠을 한숨 주무시고 나오셨나. 납작하게 눌린 아버지 뒷머리에 초가을 오후 햇살이 내려앉는다. 한살배기 아기 정수리에 소용돌이 치듯 솟아난 보드랍고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네. 눈에 띄게 헐렁해진 아버지 허리춤 사이로 바람이 지나고 당신의 남은 시간들이 흘러간다. 설렁. 스치는 가을바람에 휘청이는 아버지를 붙들러 뛰어간다. 아버지가 깃털 같다. 리어 왕, 윌리엄 셰익스피어, 1606년 초연. 리어 왕에게는 고네릴, 리건, 코델리아라는 세 딸이 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하는 만큼 왕국을 나누어 주겠다는 공표에 고네릴과 리건은 거짓으로 자신들의 사랑을 말한다. 하지만 리어 왕이 가장 아끼는 막내딸 코델리아는 언니들과 달리 말을 아끼고 노한 국왕은 코델리아를 추방하고 두 딸에게만 왕국을 나누어 준다. 그러나 고네릴과 리건은 곧 본색을 드러내는데 두 딸의 냉대를 참지 못한 리어 왕은 충신 켄트와 어릿광대를 데리고 궁전을 나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광야를 헤매면서
막내딸 코델리아의 진심을 깨닫는다. 리어 왕의 신하 글로스터 역시 서자 에드거의 계략에 속아 충직한 장남 에드몬드와 헤어지고 자신도 두 눈이 뽑히는 고통 속에서 진실을 알게 된다. 프랑스 국왕에게 빈털터리로 쫓겨나듯 시집을 갔던 코델리아는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브리튼을 침략한다. 하지만 코델리아는 에드거의 살해 명령을 받은 부하의 손에 죽고 리어 왕은 죽은 딸의 시체를 안고 슬픔에 못 이겨 절명한다. 나머지 두 딸 고네릴과 리건 역시 에드거를 사랑하는 질투 속에 죽음에 이른다. 그리고 고네릴의 남편 알바니 공작이 왕위에 오른다. KBS 오디오북 광화문 사거리를 울면서 걸었다. 피터 셰퍼,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명성이 커질수록 나도 유명해질 겁니다. 모차르트를 독살한 자 살리에리. 이렇게 말이죠. 살리에리. J. 이니셜이 새겨진 그의 두툼한 가죽 노트 위에 올려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열어볼까?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노트를 간수하는 법이 없었다. 무언가 써내려 가다가도 내가 그의 서재에 들어가면 반드시 노트를 덮었다. 감추려는 의도는 없다는 듯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나를 올려봤다. 서재에 그가 없다면 노트도 없었다. 노트는 내가 그와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 어디에든 그의 곁에 있었다. 그런데 그는 왜 노트를 책상 위에 두었을까? 실수일까, 고의일까? 영화 베르히만 아일랜드에서 아내 크리스 비키 크리앱스는 남편 토니 팀 로스의 시나리오 노트를 펼친다. 부부는 영화 감독이다. 각자 새로운 작품의 시나리오를 구상하기 위해 크리스와 토니는 함께 잉마르 베르히만 감독이 말년을 보내며 영화를 촬영했던 포르의 섬에 도착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바쁘게 짐을 풀고 작업실을 살펴보는 토니와 달리 크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섬이 무섭도록 아름답다고. 포르의 섬을 배경으로 각자 창문을 마주한 집에 집필실을 마련한 두 사람은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하지만 열정적으로 노트를 빼곡하게 채우는 토니의 뒷모습과는 달리 크리스의 눈은 창밖을 방황하고 있다. 토니가 마을에서 열리는 상영회에 초대를 받아 집을 비웠을 때 크리스는 책상 위에 놓인 토니의 노트를 발견한다. 잠시 망설이던 크리스가 노트를 펼치자 토니가 거침없이 써내려간 펜 글씨 사이로 남녀의 섹스 장면을 묘사한 크로키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다. 베르히만 아일랜드는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과 15년 동안 사실혼 생활을 하며 아이를 낳아 키운 감독 미아 한센 레베의 자전적 이야기이자 잉마르 베르히만에 대한 추앙이 담긴 오마주이기도 하면서 또 영화 속 크리스가 완성한 시나리오 주인공인 오랜 연인의 사랑과 이별이라는 액자식 구성이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겹겹이 점층되어 있는 영화다. 하지만 한 겹 한 겹이 모두 달콤하지만은 않다. 영화에 깊이 심어놓은 마치 긴 한숨 같은 한센 레베와 아사야스의 결혼 생활을 연결짓다 보면 씁쓸한 맛이 느껴진다. 한센 레베가 아사야스 감독을 만난 건 1998년. 그녀의 나이 18살 때였다. 그해 아사야스는 43살이 되었고 영화 이마베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기 시작했으며 매력적인 여배우 장만옥과 결혼했다. 중년의 감독이 수학의 결실을 맺는 시절이었다면 한센 레베는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며 향기를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사야스의 8월 말 9월 초 배우로 캐스팅되면서 영화 경력을 시작했고 이후 두 사람은 여러 작품을 함께했다. 마치 예정된 결말처럼 아사야스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한센 뢰베와 사랑에 빠졌다. 한센 뢰베에게 아사야스는 스승이자 애인이었다. 아사야스는 장만옥과 3년 남짓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내고 한센 뢰베에게로 떠났다. 스웨덴의 폴의 섬은 탕웨이와 김태용 감독이 결혼식을 올린 곳으로도 유명하다. 두 사람의 행복한 웨딩 사진 배경으로 언뜻 비춰진 폴의 섬의 무섭도록 아름다운 풍경은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 베르히만 감독이 시나리오를 집필했던 오두막, 촬영을 했던 집들, 그가 영화를 보곤 했다는 작은 상영관과 끝없이 푸른 바다와 작은 오솔길들. 폴의 섬의 풍경에 자꾸만 한눈이 팔리는 건 어쩔 수가 없다.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저런 곳에서 하룻밤이면 길이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 한 편은 너끈하게 쓰고도 남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 착각이다. 영화를 보면서 계속 내 신경을 붙드는 건 세계적인 영화 감독의 부부의 사생활보다 낭만적인 폴의 섬의 풍경보다 사실 다른 데 있었다. 나는 부부 감독의 작업 방식을 조용히 지켜봤다. 폴의 섬에 도착하자마자 거침없이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남편 토니를 질투의 시선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크리스는 마치 나 같았다. 외로운 창작의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날 수 있길 바랐다. 고약하게도 수많은 영화와 소설에서 그런 이상적인 커플을 만들어 놓았고 부추겼다. 하지만 창작을 하는 일이란 결국 혼자다. 어쩌면 그 과정을 공유한다는 건 더한 고통일 수 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다. 함께 폴의 섬으로 떠날 수는 있지만 글은 각자 쓰는 것. 토니가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는 동안 곁에 있는 크리스는 더욱 고립되어 가는 듯했다. 사랑이 이 모든 걸 연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이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결국 그 사랑은 위태롭다. 토니가 자신의 작업실로 쓸만한 공간을 자리 잡자마자 노트를 채워나가는 것과 달리 크리스는 집에 두고 온 딸을 생각하고 폴의 섬의 풍경을 느끼고 또 이곳에 살다가 죽은 잉마르 베르히만 감독의 자취를 찾는다. 이렇게 여자는 모든 것을 내면화하고 자신을 관통한 뒤에야 창조물을 만든다. 그것이 글이든 영화든 무엇이든. 남녀의 섹스와도 비슷하지 않나. 남자는 섹스를 한 번 치르는 일로 감정을 분리한다지만 대개 여자는 그렇지 않다. 영화에서는 토니가 자신감 있게 완성한 시나리오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는 대신 크리스가 오랜 고민으로 완성한 영화가 삽입된다. 그리고 크리스에게 달려오는 어린 딸아이를 끌어안으며 엔딩을 맞는다. 여자에게, 크리스에게, 내게 삶과 창조물은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은 나를 깊게 관통하여 길어 올리는 일. 제이. 결국 나는 그의 노트를 펼치지 않았다. 흔히 우리는 질투와 열등감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둘은 다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부러움, 소외감으로 일어나는 적개심이 상대방으로 향하는 것이 질투라면 열등감은 그 감정의 칼끝을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게 하면서 스스로를 위축되게 만든다. 프랑스의 정신분석가이자 파리 7대학 교수 폴로랑 아숭은 그의 책 질투, 사랑의 그림자에서 질투는
본래 자신의 것으로 전제된 이익이나 권리 등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한다라고 썼다. 프로이트는 질투를 심리생활과 영혼의 중추로 가는 탁월한 통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정신분석가들은 질투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주목했다. 질투와 열등감은 따로 또 같이 찾아온다. 모두 누군가와 비교할 때 생겨나는 감정이지만 앞서 말했듯이 그 감정의 칼날이 타자와 자아로 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질투로 인한 분노와 적대감이 타자에게 폭발한다면 열등감은 스스로를 비난한다. 우리는 누구나 가볍게 혹은 심각하게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니 이 둘 모두를 자연스러운 감정으로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누군가는 이를 성장 동력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질투와 열등감이 우리를 잠식할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본래 내 것이었던 무언가를 누군가가 박탈할 때 상실감이 생기고 질투가 일어나는 것과 달리 열등감은 본래 내 것이랄 게 없다. 그러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은 본래 다른 사람의 것이고 나는 가질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버린다. 질투의 고통이 나의 한계치를 넘는 순간 타인에게로 화살의 시위가 당겨진다면 열등감의 고통은 오직 나에게로만 향한다. 위험한 것은 이런 열등감의 정도가 심해지면 자기 비하, 존재의 의미까지 의심하는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세상의 많은 문학 작품들은 주로 질투하는 주인공을 이야기한다. 사랑은 질투해야 맛이다. 사랑을 빼앗겨 본 사람이라면 그 지옥 같은 배신감이 두렵고 사랑을 빼앗아 본 사람이라면 그런 소유야말로 짜릿하니까. 톨스토이는 그의 나이 62세에 질투 때문에 아내를 살인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썼다. 크로이체르 소나타라고 제목 붙인 이 소설은 톨스토이가 베토벤 중기 걸작 중 하나인 바이올린 소나타 9번 A장조에서 영감을 얻어 쓴 것이다. 베토벤이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루돌프 크로이체르에게 헌정해서 크로이체르 소나타로 더 잘 알려진 곡이다. 하지만 사실 질투 심리의 대가는 따로 있다. 러시아인들이 톨스토이보다 도스토옙스키보다 사랑하는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다. 그는 남녀의 사랑과 배신이 초래하는 질투가 아니라 서로의 재능을 질투하는 두 남자에 대해 2장의 짧은 희곡 한 편을 썼다. 푸시킨은 모차르트 독살서를 바탕으로 모차르트와 함께 기억될 불멸의 이름 하나를 불러내어 질투의 화신으로 후세에게 각인시켰다. 오스트리아 궁정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 푸시킨은 동시대를 대표했던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대립을 천재와 범인, 인간과 신에 대한 고찰이 담긴 극적 대화로 구성한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를 발표했다. KBS 오디오북 실제로 푸시킨, 모차르트, 그리고 살리에리가 활동했던 시기는 비슷하게 겹친다. 35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626곡의 걸작을 남긴 모차르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에도 세간의 화제였다. 어린 시절부터 모차르트를 괴롭히던 류머티즘 악화와 이에 따른 심장 충격이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천재의 죽음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었다. 1825년 살리에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모차르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도화선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희곡의 내용처럼 어쩌면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독살설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려 했을지도 모른다.
푸시킨은 살리에리의 독살설을 믿었다. 그리고 살리에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가며 희곡을 썼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상연에 참석한 살리에리가 야유했다는 말을 들은 푸시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돈 조반니의 야유를 퍼부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살리에리가 죽고 6년 만인 1830년에 발표된 푸시킨의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는 독살설에 불을 지폈다. 푸시킨은 경박한 천재 모차르트를 질투의 화신 살리에리가 죽였다는 극적인 구조를 통해 인간 심리 분석과 더 나아가 신에 대항하는 인간으로 주제를 확장했다. 1890년 러시아 작곡가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이 극을 오페라로 만들었고 극작가 피터 셰퍼 역시 푸시킨의 희곡에서 영감을 얻어 아마데우스를 썼다. 연극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다. 1979년 11월 영국의 유서 깊은 올리비에 극장에서 초연된 이 연극은 이듬해인 1980년 12월 미국으로 넘어가 1181회 공연 기록을 세우고 권위 있는 공연 예술상인 토니상까지 거머쥐었다. 마침 영국에 머무르고 있던 체코 출신 영화음악의 거장 밀로시 포르만은 첫 시사회 무대를 보고는 바로 원작자 피터 셰퍼에게 연락해 각색을 의뢰하고 함께 영화를 제작하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탄생한 영화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마데우스다. 1984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비롯해 8개 부문을 수상했고 피터 셰퍼 역시 이 영화로 아카데미 각색상까지 받았다. 셰퍼는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단 2명의 대화로 진행되는 푸시킨의 희곡에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인 요제프 2세와 궁정 음악가들까지 등장시키며 갈등 구조를 확대했다. 하지만 이 극의 묘미는 살리에리의 관객을 향한 자기 고백적 독백 구조다. 천재를 향한 질투, 범인의 절망, 더 나아가 신의 존재에 대한 사랑과 증오는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모두 살리에리의 고백을 통해 전달된다. 셰퍼는 푸시킨의 작품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다. 사실 우리는 살리에리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 극 속의 살리에리가 그토록 미칠 듯이 질투했던 신의 사랑, 모차르트만 독점했다 믿으며 그토록 원망했던 신의 은총은 그도 함께 누렸다.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요제프 2세의 인정을 받아 24세 때 궁정 오페라 감독으로 임명됐고 38세 때는 황실의 예배와 음악 교육을 책임지는 카펠 마이스터 자리까지 차지했다. 또한 모차르트에 대한 살리에리의 질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모차르트도 살리에리에 대한 질투의 감정을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 남겨놓았다. 모차르트는 요제프 2세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살리에리를 부러워했고 엘리자베트 공주의 음악 교사 자리마저도 살리에리에게 빼앗겼다며 불평하기도 했다. 심리학 용어로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1인자는 있게 마련인데 그 뒤를 잇는 2인자가 느끼는 자신의 평범함, 좌절 및 무기력, 질투의 감정으로 생겨나는 심리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살리에리 증후군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 살리에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다. 푸시킨의 희곡에는 없지만 피터 셰퍼의 엔딩이 의미심장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저 우리 모두는 특별히 신에게 선택받은 자들도 아니고 살리에리처럼 그 사실에 괴로워할 줄도 모르는 착한 사람들이다. KBS 오디오북 용서해줘, 모차르트. 당신의 암살자를 용서해요!
주름이 깊게 팬 얼굴, 회한서린 눈동자의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비명 섞인 절규가 귀를 찢을 듯 들려온다. 피터 셰퍼의 희곡 아마데우스는 모차르트를 죽인 살리에리의 고백에서 시작된다. 연극의 제목 아마데우스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이름에서 따왔다. 고작 6살밖에 안 된 어린 모차르트를 데리고 연주 여행을 다니며 가혹하게 대했다는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는 신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의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신은 응답했다. 신은 인류에게 내리는 모든 음악을 모차르트를 통해 전했다. 피터 셰퍼는 당연히 모차르트의 음악을 극의 배경으로 흘러넘치게 넣어뒀다. 살리에리가 발트슈테텐 남작 부인의 집에서 처음 모차르트를 만난 그날 밤, 그의 인생은 바뀐다. 천상의 소리와도 같은 세레나데를 들으며 신을 찾던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곡이 예술가에게 그저 인생에 단 한 번 우연히 찾아올 수 있는 행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천재와 범인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많은 예술가들이 후속작 없이 사라졌지만 천재의 창조력은 샘솟는다. 그건 어디에서 발원하는가? 우리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살리에리, 관객에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게도 일찍이죠. 죽이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말입니다. 모차르트는 요제프 2세의 초청으로 쇤부른에 입궁한다. 그때 모차르트의 연주를 처음으로 듣게 된 살리에리는 사리에 휩싸인다. 그 신의 경지에 이른 음악은 살리에리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도 이루지 못하던 것이었다. 그의 질투는 모차르트가 죽어야 끝나는 것이었다. 피터 셰퍼는 공연으로 상연하기에는 다소 짧고 단조로운 푸시킨의 2막 2인극에 중요한 인물 하나를 더해서 갈등을 만들어간다. 바로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다. 희곡 속에서 콘스탄체는 천재를 감당하기에는 모자란 철부지 아내로 등장하지만 우리는 살리에리처럼 콘스탄체에 대해서도 역시나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다. 콘스탄체는 1777년 15세 무렵 연주 여행 중인 모차르트를 처음 만났다. 그리고 4년 뒤 두 사람은 결혼한다. 희곡과 영화 속에서 모차르트는 죽기 직전 경제난에 시달리다가 돈을 빌리러 다니는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런 곤궁은 콘스탄체의 낭비벽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젊은 부부의 충동적이고 계획적이지 못한 생활이 몰고 간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모차르트가 죽고 난 뒤 콘스탄체의 모습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녀는 모차르트 사후 그의 악보를 정리해서 출판하고 콘서트를 열어 모차르트 살아생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수완을 발휘한다. 모차르트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도 프라하로 보내 좋은 교육을 받게 했다. 살리에리에게 음악 교육을 받은 둘째 아들 프란츠 크사버 모차르트는 아버지의 이름에 가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당대에는 인정받는 음악가로 상정했다. 하지만 프란츠는 1844년 53세의 나이에 독신으로 사망하고 공무원이었던 그의 형 카를 토마스도 아이를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다. 모차르트의 후손이 없는 이유다. 모차르트가 죽고 6년 뒤 콘스탄체는 덴마크 외교관 게우르크 니콜라우스 폰 니센과 재혼한다. 니센은 아내의 전 남편인 모차르트를 질투하기보다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더 사랑했는지 더 열정적으로 모차르트의 생애를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니센 사후 3년 뒤 1829년 두 사람이 쓴 모차르트 전기가 출판되었다. 우리가 모차르트의 음악과 생애에 대해 알고 있는 건 콘스탄체와 니센 덕분이다.
난 언제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남자의 여자가 궁금했다. 그녀들은 늘 감추어져 있거나 오해받거나 때론 비난당했다. 모차르트의 콘스탄체처럼. 세계적인 남성 작가의 책을 읽다가 늘 작가의 파트너를 검색한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있는지,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지, 아이가 있는지 같은. 남자의 글 속에서 여자의 흔적을 찾는다. 그 여자는 남자가 글을 쓰는 그 긴 시간 동안 무얼 했을까? 남자가 글쓰기라는 저 관념의 세계에서 서성거리는 동안 여자는 여기에 발을 디디고 생활을 한다.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하고 그를 위해 저녁을 짓고 청소를 하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을 쓰다가 10km 달리기와 1500m 수영을 한 뒤 책을 읽고 음악을 듣다가 저녁 9시에 잠자리에 드는 그 이상적인 글쓰기를 위한 매일의 시간 속에서 여자의 시간을 생각한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를 위해 과일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오전 글쓰기를 마친 그를 위해 영양소를 고루 갖춘 점심을 준비하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그를 위해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하지만 나는 그런 조력자는 되고 싶지 않았다. 나도 글을 쓰고 싶었다. 저녁 석양빛이 부드럽게 온 대기를 감싸 안고 커다란 거실창에 시폰 커튼이 바람결을 따라 조용히 흔들리는 시간. 앨리스 달튼 브라운이 그려낸 풍경 속에 그와 함께 앉아 글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서서히 내려앉는 어둠을 따라 수평선이 흐릿해지면 나는 글을 쓰던 책상에서 일어나 조명을 켠다. 내 책상과 그의 책상 위에 켜진 부드러운 조명은 마치 마주보고 있는 작은 섬의 등대의 불빛처럼 서로를 향해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는 더욱 고립된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또 혼자다. 육체는 그렇게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만 사유는 공간을 뛰어넘어 서로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를 자유롭게 헤맨다. 피곤해진 눈이 서로 마주치면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보낸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내게 말을 건다. 이 원고지의 글들을 컴퓨터 파일로 입력해줄래? 그 낭만적인 풍경 속에서 내동댕이 쳐진 듯 했다. 그가 휘갈기듯 써내려간 원고지를 모아서 타자기로 가지런하게 글들을 모아내는 그런 조력자. 당신이 내게 원했던 게 그거였구나. 푸시킨의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원제는 질투였다. 질투에는 3가지가 있다. 경쟁적인 질투감은 우리 모두에게나 있는 정당한 질투다. 투사된 질투는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본래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생각은 타자에게 투사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질투는 망상적인 질투다. 푸시킨은 이 질투의 감정을 모두 살리에리에게 투영한다. 처음엔 경쟁적인 질투심으로, 그리고 신이 자신에게 준 재능을 빼앗아 모차르트에게 주었다는 투사된 질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질투의 대상을 제거하고 동시에 신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모차르트를 죽이리라는 망상적인 질투로. 그것은 모차르트의 천재성은 후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명분에서도 그를 제거해야 한다는 망상이다. 하지만 그런 질투는 결국 스스로를 파멸할 뿐이다. 모차르트의 명성이 커질수록 나도 유명해질 겁니다. 모차르트를 독살한 자 살리에리, 이렇게 말이죠. 살리에리는 신이 특별히 천재를 사랑했고 범인들에게는 자비와 친절만을 베풀었음을 깨닫는다.
천재와 범인의 구분은 푸시킨의 원작과 피터 셰퍼의 희곡 모두에서 드러나는 살리에리의 질투와 함께 중요한 부분이다. 칸트는 1790년에 완성한 그의 마지막 저서 판단력 비판에서 천재란 기회에 규칙을 주는 재능, 즉 천부적 자질이다 라고 말하는데, 즉 천재란 흔히 우리가 말하듯 타고난 것이다. 천재는 타고난 재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제자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범인들은 칸트가 말하는 천재들의 작품을 통해 감정을 환기하는 경험을 하고, 또 누군가는 천재의 작품을 계승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살리에리의 말처럼 모차르트가 죽고 나면 예술도 함께 사라진다는 말은 틀렸다. 살리에리 시대의 천재 모차르트는 죽었지만 이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천재들의 탄생을 지켜봐왔던가. 그러니 인류의 예술은 해가 지지 않는다. S 오? D 오? 북 질투가 이별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 많은 사람이 그의 글과 재능을 아꼈다. 나 역시 그랬다. 돌이켜보니 어쩌면 내가 사랑한 건 그가 아니라 그의 글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잠시 체류하던 영국에서 돌아와 첫 책을 쓰던 그 무렵, 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슬럼프를 통과하는 중이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도 않았다. 공연장에서 아는 얼굴이라도 마주칠까봐 객석등이 켜지기 전에 허겁지겁 어둠을 통과해 나와 다시 어두운 내 방으로 숨어들었다. 와인잔을 가득 채워 앞에 두고 글을 쓸 뿐이었다. 그때 그를 만났다. 펼치는 잡지와 신문마다 늘 그의 글이 보였고 라디오에서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랑스러웠고 질투했다. 동시에 열등감에 휩싸였다. 내 글도 내 이야기에도 누군가가 귀를 기울여 줄까? 하지만 그를 향한 나의 질투가 아니라 나를 향한 그의 질투가 이별의 이유가 될 줄은 몰랐다. 나의 첫 책이 나올 무렵 그와 만나 두 번째 책이 나온 이후 이별했다. 불과 1년 남짓의 시간. 책이 나오기에도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함께 같은 집에서 살았던 건 반년 남짓이나 될까. 그는 내 책들을, 함께하는 생활을 못 견뎌 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도 오랫동안 책을 내고 싶어 했으니까. 책을 내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첫 책이 출간되고 얼마 안 된 9월의 어느 날, 짧았던 행복이 지고 무거운 공기가 집안 구석구석 내려앉을 때쯤 나는 퇴근을 한 뒤 집으로 향하는 발길을 돌려 혼자 광화문 교보문고로 향했다. 판매대의 그 수많은 책 중에서도 단번에 내 책을 알아봤다. 내 책만 보였다. 그때서야 익숙하지 않은 작가라는 호칭이, 책을 냈다는 사실이 환기되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책 한 권을 사들고 거리로 나섰다. 어릴 적 아빠와 교보문고로 가는 길은 놀이동산보다 더 즐거웠다. 언젠가 이 거대한 책의 전당에 내 책을 꽂을 거야. 조용히 다짐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는 내 곁에 없었다. 가장 가까운 이와 나눌 수 없는 기쁨이 너무 슬퍼서 나는 광화문 사거리를 울면서 걸었다.
아마데우스, 피터 셰퍼, 1979년 런던 올리비에 극장 초연. 정신병원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살리에리가 관객을 향해 입을 연다. 음악을 위해 신과 거래한 자신의 젊은 날을, 그리고 자신이 모차르트를 죽였음을. 극은 살리에리를 젊은 날로 데려간다. 화려한 오스트리아 궁정에서 존경받는 음악가로 칭송받던 살리에리는 빈에 온 모차르트를 만나게 된다. 술에 젖어 음탕한 말이나 일삼고 여자들의 품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차르트의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발견한 살리에리는 질투에 휩싸인다. 모차르트야말로 신이 사랑한 아들이었음을, 자신의 재능은 보잘것없는 것임을 알게 된 살리에리는 신을 저주한다. 그리고 모차르트가 오스트리아에서 음악가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를 써서 뒤에서 방해하지만 정작 모차르트를 가난과 절망에서 보호해주는 듯하다. 결국 병에 걸려 쇠약해진 모차르트는 레퀴엠 작곡을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 살리에리는 자신이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자살 시도를 하지만 살아남는다. KBS 오디오북 시절 인연처럼. 배삼식, 3월의 눈. 이젠 집을 비워줄 때가 된 거야. 내주고 갈 때가 온 거지. 그러니 자네도 이제 다 비우고 가게. 여기 있지 말고. 여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장호. 커다란 거실 창밖으로 3월의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오던 흐릿한 경계의 날에 그가 떠난 뒤 겨우 내내 가려두었던 두꺼운 커튼을 열 수 있었던 건 3월의 어느 주말 오후였다. 계절이 바뀌도록 나는 커다란 집에 혼자였다. 햇빛을 가려 어두운 집에 낮과 밤의 구분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밤이 다가오는 걸 소리로 알았다. 밤은 한 걸음씩 모든 소리를 죽이며 다가왔다. 한 발자국. 위층 아이가 이 방 저 방으로 뛰어다니며 내는 콩콩콩콩 소리가 사라지고 또 한 발자국. 골목을 맞댄 옆집 젊은 부부가 서로에게 이 모든 건 다 내 탓이야 원망하는 목소리가 사라진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꺼운 적막감 뒤로 어느새 밤은 내 방문 앞까지 왔다. 탁탁, 탁탁탁, 탁탁.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그의 서재에서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다시 탁탁, 타타탁. 매일 밤을 새워 글을 쓰던 그가 떠났는데도 탁탁, 탁타타탁, 타닥. 그가 떠난 이후 굳게 닫아둔 방문을 다시는 열지 못했는데도 밤은 잔인하게도 그 소리만은 다시 살려냈다. 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내는 그 소리를 듣고 또 들었다. 아침은 그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다가왔다. 그 무렵 불면증이 시작되었다. 회사와 집을 무심한 척 왔다 갔다 하는 반복되는 하루 끝, 텅 빈 집에는 다시 나뿐이었다. 처음에 찾아온 건 무서운 자책감이었다. 내가 그를 좀 더 이해했으면,
그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괜찮았을까? 끝나버린 사랑보다 힘들었던 건 내 선택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선택을 한다. 오늘 뭘 먹을까라는 사소한 선택도 최선을 다해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결혼은 말해 무엇할까? 내 선택에 자신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매일매일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증명하는 나날이었지만 내 선택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살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나. 기뻤고 슬펐다.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슬펐고 원했던 곳에서 일하게 되어 기뻤다. 선택의 결과가 숫자로 또 합격과 불합격으로 나뉘어서 통보를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간편한 일인가. 답은 명쾌했으니까. 하지만 사랑이라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나니 늘 두려웠다. 난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우린 언제까지나 오래오래 사랑하고 행복할까? 창밖으로 야트막한 야산 능선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장난스런 오솔길이 내다보이는 그 집을 나는 사랑했다. 등산객의 머리 꼭대기가 두더지 게임의 두더지들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걸 오래도록 구경하곤 했다. 초여름 오후 거실 소파에 누워 책을 읽고 있는 내 발끝으로 숲에 초록을 묻혀온 바람이 지나가며 간지리고 가을이면 나무 끝에서 떨구어진 잎사귀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거실 창에 붙어 흘낏 구경하더니 별 볼 일 없다는 듯 미끄러져 내려갔다. 어느 날에는 똑똑 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보니 꼬리끝이 노랗고 부리가 빨간 새 한 마리가 창틀에 앉아 노크를 하며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겨울이면 하지만 나는 겨울의 풍경을 모른다. 창을 가려버린 두꺼운 잿빛 커튼만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그 겨울을 버텼으니까. 저기 언덕쯤에 나무를 심자. 결혼식을 하는 대신 그렇게 하자. 이 거실에 서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 열매 맺는 걸 함께 보는 거야. 나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변두리 어느 화원에 들러 묘목 세 그루를 골랐다. 매실, 앵두, 살구. 이건 뭐 손바닥 몇 대 때리면 부러질 것 같은데요. 이걸 심으면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다고요? 정말이요? 가느다란 회초리 같은 막대기 끝에 실핏줄 같은 뿌리가 안간힘을 다해 붙어있는 묘목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며 그가 물었다. 나무가 될지 말지는 이제 하늘이 알죠. 비를 내리고 햇볕을 주는 건 인간의 일이 아니니까요. 주인 아저씨의 무뚝뚝한 목소리에 그는 머쓱해했다. 하지만 난 이상하게도 그 말을 오랫동안 떠올렸다. 나무가 될지 말지는 이제 하늘이 알죠. 그때 우리의 이별도 하늘만 아는 일이었다. 그 연약한 묘목들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자라났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가에 서서 멀리서도 눈에 띌 수 있도록 빨강, 노랑, 초록, 이름표를 달아놓은 그 묘목들을 눈으로 찾아 인사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똑같아 보였지만 내일은 달랐다. 며칠이 지나 보면 어느새 가느다란 몸통에서 파리 빗죽 하나 솟아나고 또 하나 빗죽 솟아나더니 갑자기 연두색 새순들이 와와 비명을 내지르며 팝콘처럼 터져 매달렸다. 여름이 시작된 어느 날 아침, 리본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밤새 비를 맞은 나무들은 참았던 숨을 터뜨리듯 온몸의 잎사귀를 있는 힘껏 펼쳐내어 울창한 숲을 이루었다. 그와 크게 싸우기 며칠 전 묘목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우리는 양지바른 공터를 찾느라 등산로에서도 한참 벗어난 비탈길 어딘가에 심어둔 녀석들을 찾아 나섰다. 억센 넝쿨들이 맨다리에 닿아 벌겋게 부풀어 올랐지만 그래도 꼭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묘목을 심은 장소에 도착한 것 같은데 도통 찾을 수가 없어 초조해지고 있을 때 잡초 더미 사이로 노란색 리본 끝이 살랑거리며 손짓을 했다. 무성한 나뭇잎들을 헤치고 다가가니 어느새 허리깨만치 자란 앵두, 살구, 매실묘목 세 그루가 거기에 있었다. 서로에게 힘껏 팔을 뻗어 닿으려는 듯 가지를 쳐 올라가는 생명력, 저 생명력. 하지만 리본에 적어둔 매실, 앵두, 살구, 그의 손글씨들은 희미하게 사라져 흔적만 남아 있었다. 선명했던 매직글씨가 서서히 옅어지는 것처럼 언제부턴가 말이 없어져가는 우리의 미래가 불안했던 나는 그 묘목들을 보고 애써 위안을 얻으며 산을 내려왔다. 괜찮을 거야, 우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집을 떠났다. 집은 사람을 담는다. 사람도 집을 담는다. 인문지리학자 이프 투아는 장소애라는 아름다운 단어로 인간과 장소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 어떤 공간이 자기에게 친숙한 곳이 될 때, 다시 말하면 한 번 와보고, 두 번 와보고, 세 번 와보고, 경험이 쌓여가면서 추상적인 공간은 친밀하고 의미가 가득한 장소로 바뀌어간다. 모든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장소를 대하게 되는데 이것을 장소감이라고 하고, 장소감은 반드시 장소애를 낳는다. 그렇다면 집이야말로 우리가 장소애를 느끼는 곳이 아닐까? 처음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힘으로 얻었던 작고 오래된 원룸. 몇 번이나 닦으려고 애쓰다가 포기한 녹이 쓴 수도꼭지를 남겨놓고 내 얼굴이 동그랗게 비칠 정도로 쨍한 알루미늄 수전이 달린 방 2개짜리 전셋집으로 옮기며 기뻐했지만 나는 가끔 지금도 그 작은 방을 애정을 담아 떠올린다. 벗어나고 싶었던 곳도 한때 내가 머물렀던 이유와 의미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쌓여 추억이 되었다면 우리는 장소애를 느끼게 된다. 짧게나마 그와 살았던 창이 넓은 그 집을 고통스럽지만 아름답게 떠올리는 것처럼. 노부부를 닮은 한옥과 그 집을 닮은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다. 배삼식 작가의 희곡 3월의 눈이다. (2011년 3월) 서울 서부역 건너편. 붉은색으로 페인트 칠한 나지막한 건물 몇 채가 들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계동 기무사 수송대 부지에 국립극단이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과 연습실을 갖추어 문을 열었다. 200여 명 남짓 들어갈 수 있는 소극장의 이름은 백성희 장민호 극장. 우리나라 최초로 배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 극장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작품이 3월의 눈이다. 배삼식 작가가 일주일 만에 완성했다는 이 연극은 두 배우를 위한 헌정이며 경의의 표현이다. 극장의 개관도 화제가 되었고 배삼식 작가의 신작도 궁금했던 터였는데 운 좋게도 난 다시 없을 이 초연 무대를 지켰다. 백성희 장민호 배우가 함께 무대에 선 것은 이때가 마지막이었다. 10여일 남짓 짧은 공연은 매진이 되었고 이듬해 3월에 이어진 재공연에는 백성희 배우가 노환으로 공연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같은 해인 2012년 11월 장민호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가 전해졌다.
극장의 반쪽 주인이 된 백성희 배우는 2013년 3월 세 번째 3월의 눈 무대에 올라 공연을 했지만 2016년 새봄을 기다리지 못하고 1월에 세상을 떠났다. 난 지금도 해마다 3월이 되면 백성희와 장민호 배우를 떠올리며 연극 3월의 눈을 생각한다. 이전엔 미처 몰랐지만 3월에도 눈이 내린다. 어느 해는 폭설이 내려서 3월에 뭐 이리 큰 눈이람 하고 오래 기억이 남을 때도, 또 어느 해에는 설핏 쌀락눈이 흩날려서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지날 때도 있지만 3월에도 눈이 내린다. 계절은 소리도 흔적도 없이 바뀐다고 생각했지만 그 경계에서 그들은 인사를 나눈다. 난 이제 그만 떠날게. 겨울이 봄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다. 정말 미안해. 그가 떠난 빈집에 남겨진 포스트잇 위의 짧은 인사처럼.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남겨둔 글씨가 손에 닿자마자 사라지는 3월의 쌀락눈 같았다. KBS 오디오북 연극 3월의 눈의 주인공은 집이다. 장호와 이순이 80평생을 보낸 오래된 집. 노부부보다 나이 먹은 한옥. 배삼식 작가는 희곡의 첫 장에 등장인물보다 이 집을 세심하게 소개한다. 오래 묵은 한옥. 무대는 이 집의 뒤편, 중앙의 대청마루. 대청마루 넘어 무대 뒤편으로 앞마당과 대문이 건너다 보인다. 대청마루 양옆으로 안방과 건넌방. 두 방과 대청마루를 이으며 좁은 툇마루가 길게 뻗어 있다. 방에서 대청마루로 통하는 문은 미닫이, 툇마루로 나서는 문은 여닫이, 툇마루 앞 객석 쪽으로 좁은 뒷마당. 구석에 돌로 쌓아 올린 조그만 화단, 화초와 나무 몇 그루, 수성 몇 개, 손때 묻은 대들보가 잘생긴 한옥. 안방과 건넌방을 잇는 좁은 툇마루는 수많은 사람의 발자국이 세월과 함께 새겨져 있다. 전쟁통에 피난 갔다가 혼자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온 이순을 살린 건 장호였다. 가족 모두를 잃고 넋이 나간 이순에게 준치가 한가득 담긴 바구니를 툇마루에 올려놓으며 처음 장호가 한 말은 밥 먹읍세다였다. 가시 많은 준치국을 나눠 먹은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월북해서 30년째 소식이 없는 아들을 툇마루에 서서 기다리는 이순의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노숙자 황씨를 불러 툇마루에 앉히고 따뜻한 국 한 그릇 내어주던 이순과 함께 그렇게 나이 먹은 그 툇마루는 이제 손주 부부의 빚을 갚기 위해 내놓은 한옥에서 가장 먼저 뜯겨나가는 신세가 된다. 내일 아침이면 집을 떠나야 하는 장호는 아침 일찍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로 나섰다가 지저분한 머리를 그대로 둔 채 대문에 들어선다. 오랜 단골이었던 이발소가 마을의 개발로 50년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아버렸으니 낭패다. 그런데 이수는 난데없이 집에 문종이가 영 보기 싫으니 창호지를 사오란다. 투닥투닥거리는 노부부의 대화 끝이 누구 뜻대로 되나 지켜보는데 슬며시 웃음이 난다. 아이, 문종이는 뭘 그 쓸데없이, 아이, 구멍 난 데도 없이 아직 멀쩡한 걸. 그 핑계로 건너뛴 게 몇 해째인 줄 아우? 아유, 배기 싫단 말이에요. 누래진 것도 누래진 거지만 이렇게 누래지도록 구멍 하나 안 나는 꼴이 더 배기 싫어. 이순, 일어나 문 앞으로 가서 손가락으로 문종이의 구멍을 푹푹 뚫어버린다. 갑자기 이순이 벌떡 일어나 말짱해 보이는 문종이를 그야말로 푹푹 뚫어버리는 이 장면을 좋아한다.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웃는다. 팽팽하고 하얀 문종이가 뚫리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다 후련하달까. 부부라는 그 오래되고 팽팽한 긴장 관계를 푹푹 뚫어버리는 시원함. 창호지처럼 빛을 듯 말 듯 그 속을 알 것 같다가도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부의 시간이란. 여든이 넘은 백성희 배우가 꼿꼿하게 일어나서 창호지를 뚫고 장호를 돌아보는 모양새가 마치 소녀 같다. 장호는 화를 낼 법도 한데 헛참 하며 혀를 차는 게 전부다. 그들의 오랜 사랑과 신뢰를 이보다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젊은 시절 어느 날은 고집부리는 이순에게 버럭 고함을 질렀거나 또 어느 날은 그런 장호에게 서운한 이순이 눈물 짓거나 그런 날들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젠 부부는 서로 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결국 장호는 창호지를 사러 나선다. 3월의 눈은 3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하루의 일이다. 그 하루 동안 노부부와 한옥의 50년 인생이 담백하고 조용하게 지나간다. 부부가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삶이 그리 순탄치 않았음을, 많은 고비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장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순도 사실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임을 천천히 깨닫게 된다. 장호는 집을 떠나며 이순과도 비로소 이별을 한다. 이젠 집을 비워줄 때가 된 거야. 내주고 갈 때가 온 거지. 그러니 자네도 이제 다 비우고 가게. 여기 있지 말고. 여긴 이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장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손주 집으로 이사를 간다 했지만 사실 한옥을 판 돈으로 손주 빚 갚고 손주 며느리 카페 차리는 일에 돈을 보태고는 요양원으로 갈 계획이다.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정리한다. 이순이 장호의 어깨를 안아주고 두 사람의 머리 위로 3월의 눈이 흩날린다. 백성희, 장민호 배우 두 사람을 오롯이 비추는 어둑한 핀 조명 아래서 객석은 더욱 어둠에 휩싸이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울었다. 이순이 푹푹 창호지를 뚫을 때마다 웃었던 것처럼 서로를 품에 안은 노부부의 머리 위로 눈이 내리는 장면이 생각날 때마다 나는 울었다. 우리는 왜 계절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올 만큼도 함께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하며 울었다. 하지만 모든 걸 비워주고 나가는 장호 곁에는 이제 이순도 없고 추억이 쌓인 집도 없지만 그렇게 담담하게 맞이하는 이별도 있는 법이다. 장호는 흐느끼는 손주 며느리를 다독이고 보내고 난 뒤 다음 날 새벽 누구의 배웅도 없이 집을 떠난다. 뜯겨져 나가는 집이 애처롭게 앓는 소리를 낸다. 분주한 소란의 와중에 외떨어진 섬처럼 이수는 툇마루에 앉아 황씨는 마당에 서서 내리는 눈을 바라본다. 3월 눈이 내린다. KBS 오디오북 매일처럼 같은 길을 운전해서 출근을 하고 매일처럼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세 번째 구역에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려 몇 발자국을 떼어놓던 그날 아침. 그때 누군가 내 등 뒤에 소리도 없이 다가와 툭툭 등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불쑥 내미는 성적표. 이혼.
그때서야 난 모든 걸 인정했다. 매일처럼 같은 나날들 속에서 하나 달라진 건 우리는 헤어져야 한다는 것. 그래야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한참이나 울다가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토록 나를 패배감으로 이끌었던 감정에서 자유로워졌다. 내 잘못도 너의 잘못도 아니야. 내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너에게도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함께 하자고 강요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을 뿐. 이별할 줄도 알아야 해. 언젠가 넌 무심코 이렇게 말했지. 마치 오랜 시간 이별을 준비한 듯이. 사랑이 함께하는 일이라면 이별은 각자 하는 것. 내 사랑과 너의 사랑이 언제나 평행선을 그리지는 않는다는 것. 그러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올가매던 널 보내야 하는 것. 제대로 된 이별을 맞는 일. 그것은 지나간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하지만 난 늘 사랑을 측정하고 싶었는지 몰라. 나 사랑해? 얼마나? 라는 질문이 바보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확인하고 싶었지. 내 사랑을. 다투고 화해하고 조금만 시간을 가져보자. 그렇게 연락을 하지 않던 시간들. 우리는 서로에게서 서서히 고립되어 갔지. 이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믿었던 거야. 조금은 남아있을 것 같은 내 사랑을. 사랑을 숫자로 표현하다니 그럴 수는 없어. 이건 너무 잔인해. 그래도 내가 나를 여전히 조금은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헤어지고 싶어. 세상이 변해서 달나라로 여행을 가도 그 남은 사랑을 측정하지는 말자. 그러지는 말자.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잖아.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만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나지 못할 인연은 만나지 못한다잖아. 비단 사람의 인연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현상은 시기가 되어야 일어난다는 이 불교의 가르침을 가까스로 이해하기 시작한 건 40이 넘어서일까. 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한 세상을 만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건 함께 만들었던 세상이 떠나가는 것. 친구도 연인도 내 세상의 일부를 가졌던 누군가와의 이별이 여전히 아프지만 그래도 애쓰려 하지 않으려 해. 때가 되면 다시 만날 사람이라면 마주하고 웃을 시간이 다시 오겠지. 시절 인연처럼, 3월의 눈처럼. 그때 다시 반갑게 인사할 거야. 안녕. (3월의 눈) 배삼식 2011년 백성희 장민호 극장 초연. 재개발 열풍으로 모든 것이 소란스러운 마을. 80이 넘은 장호와 이순의 오래된 한옥만 고즈넉하다. 하지만 장호도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게 되고 한옥도 사라지게 된다. 노부부의 마지막 하루가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지나가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월북 후 소식이 끊긴 아들, 빚으로 고생하는 손주 부부,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장호는 모든 걸 내어주고 새벽녘 집을 비운다. 장호가 떠난 빈 한옥도 뜯겨져 나가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3월의 눈이 내린다. 여러분은 지금 연극에서 길어올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 사랑이라 쓰고 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다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연극 관람 초보자를 위한 안내서, 이럴 때 연극으로 삶의 대표적인 상황에 맞는 연극 처방전을 제시했던 최여정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사랑 에세이입니다. 연극의 진심인 저자는 사랑에 대해 쓰면서도 연극을 떠올리며 사색을 풀어나가는데요. 이별로 고통스러웠던 시간 동안 연극에서 찾고 깨달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쓰고 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다라는 제목은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사양 속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사랑을 끝내고 이별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저자는 사랑이라고 쓰고 나니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었을 때 연극과 그 무대에서 답을 찾아갑니다. 사랑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던 저자를 치유한 9편의 연극. 사랑이라고 쓰고 나니 다음엔 아무것도 못 쓰겠다. 지금까지 성우 이미형이었습니다.